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기업 임원도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일주일에 영상을 2편 정도 올리고 있는데요. 한 편은 이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바로 이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분석이라던가 입지 분석이라던가 지금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좀 마인드 정립을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경제 공부라던가 이제 마인드 정립에 필요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투자자로서 알게 된 것들을 이제 정보를 단순히 전달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좀 같이 좀 불을 읽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꼭 부동산 내용이 아니더라도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대기업 임원들 같은 경우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왜 월급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될 수 없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학교를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거치면서 그동안에 사실 교육받아왔던 내용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을 하면 점점 돈을 이제 많이 쌓게 돼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배웠는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것에 조금 반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되게 마른 오징어에서도 물기가 나오게끔 되게 스스로를 되게 쥐어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맞벌이도 하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정말 일을 만들어서 할 정도로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한번 아프고 심하게 아프고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금방 가정경제에 위기가 오고 그걸 복구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고, 또 아이가 계속 병원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내가 병원비를 못 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가 올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닫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었는데, 그 투자를 하면서 이제 경험을 쌓다 보니까 알게 된 것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마인드로 어떤 걸 가져가야 되지? 그러면서 알게 된 책들, 이런 것들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마인드 정립이 돼서 투자도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내가 이렇게 전과 같이 똑같이 살면 절대 이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으셔가지고 그 틀을 깨고 여러분들이 부자의 길목에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내용을 갖고 왔고요. 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로 이 3가지 사례를 들어드려서 느낌이 팍팍 올 수 있게끔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3월 8일에 개강을 하는 투자지역 분석반 3기를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지금 오전반, 오후반을 받고 있는데 거의 많이 찼어요. 그래서 자리가 별로 안 남았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신청이 늦어져서 못 신청하신 분들이라던가 오프라인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례는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분들한테 이제 본인의 부동산 관련해서 에피소드를 하나 올려달라고 해서 지금 실전 전략반이란 강의를 듣고 이제 후기와 함께 그 에피소드를 올려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되게 본인은 이 대기업 임원이라도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례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임원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분이 이제 여기서 노란 색깔, 이걸 제가 내용을 정리하시기 편하시게 이걸 노란 색깔로 칠해놨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송파구에서 쭉 살아온 분이셨고, 부모님의 권유로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전에 사놓으신 거죠. 그래서 재건축이 완료되면 이제 아파트를 하나 갖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사놓고 10년 만에 이제 이게 재건축이 됐는데 이게 사실 헬리오시티였어요. 읽어보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송파구에 있는 재건축이고 최근에 이제 재건축이 끝나서 들어오신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집에 못 들어가서 이제 세를 주기로 하셔서 월세. 그래서 세입자를 이제 부동산에서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해서 이제 계약을 하러 갔더니 계약을 해서 세입자를 만나는 순간 이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 하면 이분이 대기업을 다니시는데 옆 부서의 임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주재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자기 집에 이제 이사를 오시는 사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움과 반가움이 등 여러 감정이 들었다. 근데 가장 충격이었던 건 대기업 임원 되시는 분이 집이 없어서 본인보다 10살 이상 어린 직원이 소유한 집에 임차인이 된다. 그것도 전세가 아니고 월세다. 그래서 회사에서 임원이라고 직원 앞에서 좀 거드름을 피우지만 회사 밖에 나오면 가불관계가 바뀌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다. 그래서 임원 자리에 올라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지만 본인 재테크에 무관심한 사람은 회사를 나오는 순간 억대 연봉이니 이런 건 허울뿐이지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분은 대기업 임원이 본인 세입자로 들어오면서 사실 이번에 강남 집주인 될래? 너 대기업 임원 할래? 하면 사실 대기업 임원 안 하고 강남 집주인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정도로 강남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 그런 거죠. 내가 억대 연봉을 받는 임원이라 할지라도 이 연봉이 올라감에 따라서 지출이 같이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생활비가 같이 올라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또 생활을 누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더 투자를 하고 싶고 더 뭐라도 해주고 싶기 때문에 뭐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집도 안 사고 월세 살면서 그 연봉을 다 쓰셨던 거죠. 결국 월급이 많아도 그만큼 지출이 느니까 결국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월급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것 같았으면 우리나라의 중산층도 더 두꺼워야 되고 대기업 임원들은 이미 다 부자의 대열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고 이분은 심지어 10살이나 어린 직원의 세입자, 그것도 월세 세입자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또 세상 참 좁다라는 생각이 저도 이 사례를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수강생분은 진짜 되게 좋은 경험 하셨구나. 그리고 저도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공유해가지고 진짜 경제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재테크에 대한 준비, 공부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사례를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서 제가 이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입자분도 되게 황당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세입자분은 내가 정말 재테크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하시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두 번째로 또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신한은행이라는 은행이 이제 작년 말에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만 20세부터 64세 경제활동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남들은 보통 경제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하는 내용을 이제 조사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블로그에 여러 번 내용을 많이 공유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 일부인 이 수입이 늘면 지출이 같이 는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사례로 이제 샘플을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40대 기혼 결혼하신 분들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두신 분들이 이제 소득 구간별로 20%, 20%, 20%씩 이렇게 상위와 하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위에 1구간에 있으신 분들 평균 수입이 335만 원, 그리고 2구간이 463만 원, 3구간이 536만 원, 4구간이 647만 원, 5구간이 959만 원인데 이렇게 봤을 때 이분들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출이 지금 같이 늘어나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때 필요한 이 필요 비용, 기초 비용들이 대단히 이 구간별로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인해서 수입이 늘어날수록 생활비는 점점 더 늘어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로 월급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 증가하는 거를 다 저축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어나는 수입만큼 지출도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저축을 늘리거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자산이 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항상 체크하셔가지고 수입이 는다고
꼭 자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또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전에 세계일보에 칼럼을 계속 연재했었는데 2017년에 연재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1,000원 버는 법, 1억 원 버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칼럼을 연재했었는데, 이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인의 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칼럼을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린 내용이 뭐냐면, 지인이 월 400만 원씩 저축을 하면서 부를 일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제 지인이 너무 부럽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푸념 아닌 푸념을 했던 거를 제가 사례를 들어서 칼럼을 시작했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순간 번뜩 드는 생각은 되게 부럽다. 한 달에 400씩이나 벌 수 있고 또 그걸 고스란히 저축까지 할 수 있다라니, 그러면 그 집은 정말 금방 돈을 모으겠네?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었어요. 그치만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한 건 뭐였어요?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저축을 하는 것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축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나 없나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저축의 한계와 그 이면을 조금 들여다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월급이 많아진다고 자산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사례처럼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다 저축한다고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축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급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월급이 워낙 높았던 역대 연봉 사람들은 다 중산층이고 부자가 됐었던 거죠. 근데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축으로 쌓아둔 돈은 사실 현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저축으로 해놓은 돈은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돈이 자산 가치가, 화폐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나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유동성의 여파로 강한 인플레이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와 같이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축액은 결국 현금이라는 거예요. 현금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격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은 결국 미래에 대해서 그 가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가치는 결국 그 구매 능력이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10,000원이 내일의 10,000원의 가치를 갖고 있냐 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매 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물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최근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이제 막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죠. 백신을 맞기 시작했고 우리가 행동 제한이 된 것들이 다 풀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왜 현금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을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우리가 가진 현금만으로 구매 능력이 나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책도 이제 출간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본문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대개 25세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40년 후쯤 퇴직을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40년 동안 상승한 인플레이션이 2% 정도라고 가정을 해도 이 구매력은 절반으로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보통 통산적으로 4에서 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 정도라고 가정하면 미래의 그 구매력은 25%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모아놓은 돈이 40년이 지나면 그 가치가 25%로 줄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노후 대비가 가능할까라고 이제 울림이 있는 질문을 주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억대 연봉으로 월급, 즉 수입이 많아도 그에 따라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산 증가는 어렵고,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막 월 400만 원씩 하더라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구매 능력이 감소해서 이를 방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축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구매 능력이 막 절반, 4분의 1 이렇게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월급 이외의 수입이 필요하고 그 수입 라인을 만드는 능력인 재테크 능력이 있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재테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밀값이 하락할 때 밀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밀값이 상승할 때도 밀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집값이라던가 뭐 주식이라던가 이런 것이 하락할 때 가치가 떨어져서 무서워서 못 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가격이 막 상승하고 있어도 내가 꼭지에 살 거야 라는 생각에 두려워서 상승할 때도 그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투자 물건, 실물 자산들을 절대 가지고 사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그 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산을 잃을 수 있는 그런 투자처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고 수입 라인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고 한다면 노동으로 번 대가로 버는 돈과 투자를 통해서 얻는 돈은 결국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을 한 대가로 버는 돈은 생활비로 쓰게 되어 있고 투자를 통해 얻는 돈은 그게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꼭 아셔가지고 꼭 재테크나 이런 투자 그리고 수입 라인을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꼭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을 통해서 불을 일구셔서 꼭 부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하게 되었네요. 긴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